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5일 노동절을 맞아서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이 러시아가 가스관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독일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어제 좀 많은 또 피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를 또 하나 더 키우는 요소가 되겠죠. 유럽 증시 골고루 떨어졌고요. 그 가운데서도 섹터별 움직임이 조금 첨예했습니다. 그 내용 포함해서 들려왔던 소식들 지금부터 저희와 같이 점검하시죠. 어제 국내 증시가요. 장 출발 대비 장 후반의 탄력이 정말 확 떨어졌었거든요.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장 후반에 받쳐주는 수급도 부재하고 또 달러 강세 부담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 오후장에 상승을 끌고 가줄 모멘텀이 부재한데요. 어제 우리 장에 타격을 줬던 1번은 바로 강달러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넘어섰습니다.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문제는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도 20년의 최고치고 시장에서는 1,400원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1,400원 하면 이때예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던 시절에 가격까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강달러가 조금 더 각 섹터별로 부담이 되는 것은 탈세계화 움직임에서 강달러가 결국에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에너지 수입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섹터별로 조금 더 달러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시장에서는. 이유도 복합적입니다. 일단 초반은 그랬어요.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하자 미국에서 공격적인 긴축을 단행했죠. 그러면서 글로벌 자금이 블랙홀처럼 달러 쪽으로 쏠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러시아가 에너지 갑질을 시작하면서 유럽권의 에너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뛴 상황에서 그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겨나고요. 유로화는 약세, 또다시 달러를 밀어 올리게 되죠. 그리고 중국 경기 우려감 등장합니다. 위안화 약세, 또 달러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거기다 국내 내부적으로는 달러가 안 그래도 강한 상황에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 그러니까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강달러 부담은 당분간 우리를 조금 더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중국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달러 위안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달러 위안 차트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쟁이 터졌을 당시에도 나름 견조했었던 이것이 4월경에 갑자기 위안화 가치 절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하던 시기이죠. 그래서 중국이 각종 부양책 등을 내놨는데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부양책이 무색하다라는 시각이 생겨난 거죠. 6.9위안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7위안을 나름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7위항의 붕괴 위기, 포취 위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중국은 계속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소식이 나왔었죠. 9월 15일부터 외화 지준율을 200bp 인하하겠다.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아서겠다라는 겁니다. 지난 4월에도 이미 100bp 인하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다라고 하죠.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아서려는 중국의 움직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연동돼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자, 중국 경제 걱정이 좀 많습니다. 폭염, 가뭄,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기업 규제 강화, 그로 인해 중국에서 자금들이 투자 감소부터 해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중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33개 도시 봉쇄했다. 6,5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죠. 대도시 봉쇄 때마다 중국의 성장률 타격이 있었던 만큼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 하나 좋을 건 없으니까요.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러시아가 이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을 무기한 공급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서방국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참 얄미운 표정으로 푸틴 대통령 사진과 함께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당연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뛰었습니다. 급등하는 움직임이 장 초반에 나타났는데요. 33%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고점 대비 30% 밀렸다가 하루 만에 33% 급등을 나타낸 겁니다. 일단은 이 상승분이 끝까지 유지되진 않았고요.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채 5%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왜 상승분이 줄었을까를 찾아보다 보니 이런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영향이 있을지는 봐야 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업체가 유럽으로 LNG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부터 2039년까지 매년 10억 입방미터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이 10억 입방미터가 상당히 좀 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이 우드사이드와 유니퍼의 계약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시장은 일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 모두 다 밀려났고요. 영국 쪽에서는 상승을 보였는데 리즈 트러스 재무장관이 새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밀던 공약 부분이 경제 성장과 감세 쪽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 받은 걸로 보이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독일 쪽은 에너지와 유틸리티는 올랐습니다만 소비재, 소재, 철강, 경기 민감 혹은 에너지 전력 비용이 많이 드는 쪽은 또 주가가 많이 내렸다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8월 서비스업 PMI는 18개월 내외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경기 우려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유로화 약세도 계속 이어갔고요. 3월 10일경에 전쟁이 딱 발생하고 나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어요. 지금부터 에너지 지형이 바뀔 것 같다라는 거였고요. 원전, 신재생 LNG 그리고 플랜트 쪽의 건설, 정유, 유틸리티에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돌고 도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또 추가됐던 소식을 보시면 오펙 플러스 되겠죠. 오펙 플러스가 10월 이제 1일 10만 배럴을 감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증산해줘도 모자랄 판에 감산 소식이 나온 거죠. 오펙 플러스 측에서는 7월, 8월에 1일 64만 8천 배럴을 증산했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불이행을 했고, 근데 9월 달 들어서는 이걸 10만 배럴로 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만 배럴 증산이 아니라 되려 감산 쪽으로 다시 되돌려 놨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 등장할 거고요. 일단 유가는 상승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한 이슈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신재생은 장기 플랜 짜야 된다라는 긍정의 시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밤사이에 추가됐던 리포트가요. 삼성과 하나증권에서 하나솔루션 보자라고 이야기를 꺼내냈습니다. 8월 태양광 전지 수출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수출 가격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데 수출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진천과 음성 쪽에서 수출 금액이 대다수 증가한 게 잡히더라라고 해서 보니 그쪽이 바로 하나큐셀의 공장이 있는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지금 하나큐셀의 수출 데이터가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태양광 쪽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솔루션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탑픽으로 제시했고 목표가는 지금 가격보다 한 20% 이상 높게 보고 있습니다. 6만 4천 원 정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나마 시장에서 좀 계속적인 대안이 돼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전략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어제 시장을 보니까 조금 고민이 많아져서 컨셉을 한번 잡고 또 얘기 전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총 6가지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6가지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코스피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대형주 쪽을 3가지, 그리고 코스닥 급락주 3가지 한번 각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잘 버티고 있는 대형주, 과연 매수가 가능한 실점일지 투자 전략까지 한번 챙겨볼 텐데요. 네. 먼저 지금 하반기 증시
피난처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자동차주 계속해서 상승 랠리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이유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나 실적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완성차 업체 쪽으로 꾸준하게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 2일까지 외국인들이 현대차 쪽만 4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8월에 판매량도 좋았고 현대차는 이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어제는 무려 8개월 만에 주가 20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현대차, 기아 그리고 비롯해서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 모두 다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저희 시간에는 꾸준히 현대차 비롯해서 자동차주를 공략주로 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제가 어제 또 브리핑을 전해드렸던 K방산주입니다. 어제 이 얘기들은 다 해드렸어요. 해외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한화 사업구조 개편 호재, 거기다가 내년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해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내년에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안고 가는 쪽입니다. 연중으로 보셔도 많이 올랐는데 어제장에서는 추가로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섹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정유화학주 쪽인데요. 앞서 민영 앵커가 얘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에너지주, 이 관련주에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겨울철에 전력난 이슈도 있어서 이 업황이 호황을 누릴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겨울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도 괜찮을지 좀 고민이 듭니다. 워낙에 지금 러시아 쪽에서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공급을 무기한으로 중단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유럽 천연가스가 강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서 정제 마진 강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증권가에서는 이쪽 섹터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컸고 그리고 좀 과도한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앞서 얘기 드렸던 오펙 플러스의 밤사이 있었던 이슈까지 어제도 힘을 좀 받아갔는데 이쪽 섹터 정말 겨울철까지 계속해서 모아가도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을 좀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급락주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긴급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죠. 특히나 어제는 이 하락했던 섹터들 중에서도 정말 상위 쪽에 포진돼 있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 쪽이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 이렇게까지 빠질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선은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상위 쪽을 체크를 해봐도 레고캠바이오도 156억 원어치 를 내던졌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네이처셀, ABL바이오, HLB 생명과학 등등을 모두 다 대거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은 공매도 거래량 상위 종목에도 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1위가 HLB 생명과학이었고요. 뒤를 이어서 HLB, 네이처셀,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등등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하루였습니다. 에스모 관련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긴급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 한창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최근 한 달 동안 세비캠이 127%, 성일하이텍은 44%의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이 최근에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와서일까요? 끝물일까요? 어제는 또 이렇게 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련주들 투자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경기 침체 같이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어제 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특히 올해 3월에 상장했던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239%나 올랐었는데 어제는 8%대, 7%대 이렇게 주요 로봇주들이 모두 다 빠졌습니다. 과연 지금의 급락은 또 다른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섹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바이오 쪽이 어제 좀 처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봇주도 너무 급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수 빠진 것보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타격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주신 대로 잘 버틴 대형주 중에 더 끌고 갈 것 있을지, 급락한 이 코스닥 쪽 종목 내에서 시급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긴급 점검 말씀 주신 브리핑대로 이어받아서 진맛생과 전략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뉴스 7 전략 함께 챙겨가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종목별 긴급 진단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힘든 공을 진만쌤에게 넘깁니다. 어서 오세요, 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은 코스피는 어제 그나마 비교적 일부 대형주들의 선전으로 버텼으나 코스닥 쪽이 조금 처참했어요. 밤사이 뉴욕장은 휴장이어서 한켠으로는 마음 편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천연가스 이슈도 들려오고 또 오펙 플러스 감산 소식도 들려오고 해서 에너지 얘기는 끊이질 않네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는 코스닥 같은 거 좀 유난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이 과대 낙폭을 보여주었던 바이오 섹터도 존재를 하고요. 굉장히 이제 보통 마이너스 5%면은 종목에 문제가 있거나 지수에 꽤나 큰 문제가 있어야지만 나오는 그런 주가인데 거래량이 없어서 코스닥 종목들이 특히 막 3%에서 5% 내외에 이유 없는 하락을 보여주었던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버티지 못했다가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직전 저점에 대비해서 많이 안 남은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반등은 성공하겠지만 현재 환율 관련된 리스크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안 빠집니다. 빠질 듯 말 듯 계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일단 대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추석 이전까지는 그렇게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긴 힘들다. 그러나 CPI 지수 바로 직전부터 해서 강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쪽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쪽 문제는 결국에 지금 절정을 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빠질 겁니다. 빠진 게 확연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특히 어제의 천연가스 급등, 그다음에 WTI 어느 정도 상승폭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제는 엄청나게 빠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 게 전반적으로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겨울을 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가격 상한제 등의 정책 등을 통해서 러시아산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적인 리스크를 갖춰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천연가스 쪽의 하락폭이 한 9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 굉장히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지금은 돌파 매매에 있는 그런 돌파 쪽에 있는 그런 섹터를 건드리기보다는 바닥에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섹터와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쌤과 함께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GS와 같은 이런 가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어제도 괜찮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시세가 나오면 이익을 다 이제 챙기는 쪽으로 가자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매년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천연가스도 매년 한번 차트를 돌려봤는데 겨울이 되기 직전에 가장 높았고요. 겨울이 되는 순간 확 빠졌습니다. 그만큼 바로바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축을 해놓고 그 비축된 가스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을 정도에 항상 가장 비쌌고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11월 정도에는 항상 천연가스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한 번 정도의 마지막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오늘 시세를 분출하게 되면은 정리를 해보시자. 다만 원유 관련 쪽은 또 살짝 다르잖아요. 네. 근데 원유 쪽은 의외로 90불에서 100불 정도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사우디 쪽, 오펙 쪽에서는 지금 딱 원유 가격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 즉 80불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서 그 밑으로는 빠지지 않게 좀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래도 80불 정도면 이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펙 진영에서는 사우디는 어찌됐건 감산을 해서 유가를 띄우려고 하는 분위기고 비오펙 진영에서 러시아 쪽에서는 그걸 막아서려는 움직임 때문에 계속해서 좀 설랑설레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죠. 정유 쪽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얘기 주셨고 가스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급등이 나온다면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의 시장 분위기와 외환 시장에 초점 맞춰서 앞서 브리핑은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 시장을 보니까 버티는 종목은 그래도 버텼는데 빠지는 게 너무 속절없어가지고 좀 나눠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버텼던 대형주에서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정유화학 쪽에서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좀 전략 주실 수 있나요? 네, 현대차 자동차 완성차 업체 보시면 어제 또 버텼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또 버텼고 저도 20만 원대 앞자리 바뀌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요. 네, 그래서 20만 원대에 도달했다가 또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점유율 자체가 늘어난다는 게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환율 관련된 그런 베니핏이 주어지기에는 가지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니라면 현대차 이런 이제 공식이 나오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서 점유율을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고환율 관련 수혜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점유율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지켜볼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올 초부터 해서 매번 자동차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바닥에서 사실 15%밖에 안 올랐어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더 빠졌고 더 빠졌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기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한 22만 원까지 가기에는 또 험난한 그런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환율이 빠지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리스크로 또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쪽 상단 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의 한 22만 원, 기아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중반 정도까지 바라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텼지만 밴드가 높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빠져서 18만 원 정도에 오면은 사시고 20만 원대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게 살짝 빠져서 18만 원대가 주어졌으면은 그러면은 22만 원대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신 현대차 주주분들께서는 18만 원대에서 확 담으셔서 20만 원대를 노려보시는 전략. 이제 조금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밴드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바닥에서는 잡아볼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부품사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니까 오히려 부품사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방산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호재 네. 계속 많고 이제 생각보다 지수도 빠질만 하면 오르고 오질만 하면 이제 또 적당히 빠져서 오르고 이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가 방어적 섹터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잘 버텨요.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실 거면은 항공 섹터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던 이후로 계속 성장을 했는데 이제 단순히 방산 쪽만 가지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항공 쪽까지 같이 있게 될 경우에는 항공기 교체 수요와 맞물려서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구간이지만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같은 우주 혹은 이제 항공 쪽과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현재 밸류는 사실 조금 부담이 간다라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고요. 네. 정유화학 말씀을 드리면은 정유화학 쪽이 단순히 뭐 석유화학 쪽만 건드는 뭐 금호석유 같은 그런 종목들은 뭐 현재 바닥권에서도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네.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순수 화학 업종에서 LG화학 바이오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들은 본 사업들이 저점에서 올라가고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의 매수로 좀 가능하다는 말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수소 관련된 모멘텀, 그다음에 롯데 정밀화학과의 시너지를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왔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셔도 될 만한, 즉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코스피 대형주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드디어 지활할미님 우리 애청자분이 계시는 20만 원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한 22만 원까지 정도로만 상단 목표치를 조금 낮추면서 대응을 하자 일단 얘기를 주셨어요. 18만 원대 내려오면 다시 사는 식의 전략을 언급 주신 거고요. 방위산업 쪽은 이미 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저희가 수익이 났는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더 끌고 가실 분들은 조금은 더 끌고 가도 되지만 사실 밸류 부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주신 거고 화학 쪽은 긍정의 답변 롯데케미칼과 LG화학으로 매수 가능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건 버틴 쪽이니까 그래도 저희가 조금 가볍게 이야기 나눴는데 코스닥 쪽은 어제 보니까 외국인이 진짜 패대기를 쳤더만요. 이 로봇과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좀 하나씩 떼서 해보죠. 바이오 쪽이요. 네. 어제 레고캠 바이오 뭐 문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급락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네. 물론 지만쌤의 종목은 아니지만. 그죠, 네. 일단은 원래는 이제 에스모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은 그 학회에서 별게 없으면은 사실 빠지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그랬었는데 어제 사실 가장 기대감이 좋았었던 시기가 어제 오늘. 왜냐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지수가 어려울 때마다 바이오 섹터가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패대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패대기가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나왔는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면 너무 갑자기 빠지니까 오히려 공시를 통해서 별일 없었다. 우리 회사는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 좀 낙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에스모 관련주들이 특히 많이 빠졌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야수분들께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담아보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돼서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아서 지금 막 장대 첫 음봉에 담으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10% 이상 급락한 종목들 호기시나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기에는 그 매도 폭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돌림의 그 구간도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 이제 레고캠 바이오나 레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담아보시기에는 현대의 구간은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밑꼬리를 잡고 올라갔던 HLB 그룹주 정도만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사실상 반대하는 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에스모 이전에는 다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HLB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어제 회사 공시 나와서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9월 8일 날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세 분출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여러 방송사에서 많이 추천 종목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 한번 조심을 하실 구간은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쪽은 이제는 기대감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다시 가지기보다는 그냥 신규는 보내주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도 이익 영역이시라면은 그냥 이익 실현해 보시는 것도 좀 계좌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개별 이슈 등 모멘텀을 안고서는 조금 올라갔었는데 지금 섣부르게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폐배터리 쪽은 또 성일하이텍, 세비캠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어제 좀 밀렸어요. 근데 사실 이들의 상승 퍼센테이지를 보면 빠질만은 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폐배터리에 대한 뷰도 좀 주세요. 네, 사실 뭐 후방 산업이죠. 이제 굉장히 견고합니다.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누구나 다 좋을 것은 않는 사실. 세비캠이나 섬이라이텍 좀 유난했죠. 이제 좀 광기 가까이 이제 주가가 매번 올라. 저도 사실 쳐다만 봤습니다. 또 올라, 또 올라, 또 올라 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출회를 했다는 거는 당분간 쉬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폐배터리가 다시 살아나기에는 그간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 만든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사실 폐배터리 섹터 같이 으쌰으쌰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뭐 MPC 같은 종목들은 사실상 못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쉬어갈 때 시세를 분출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매물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신규 매수 가능한 부분들은 이전에 시세 분출을 안 했던 MPC 같은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헤비캠이나 성일아이는 저는 비쌉니다. 아직 밸류가 많이 실제로 상장할 때도 그래도 꽤나 비싼 밸류로 상장을 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는 너무 부담이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또 싸다고 쉽게 접근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강한 조정 나온 이후에 반등이 살짝 성공하면 그때 다시 보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좋지만 지금은 조금 쉬어갈 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봇주 이야기 로봇 드려야겠죠. 해주세요. 어제 너무 급락이 심하게 나와서. 네,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유난히 좀 막 5%, 6%좀 문제가 있어야지 나오는 그런 지수 레벨이 어제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는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딱 뷰가 다르죠. 이제 에스모 관련주 사지 마시라. 그다음에 폐배터리 사지 마시라. 그다음에 로봇은 사셔도 된다. 왜냐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락하는 섹터 내에서 로봇주 정도는 포트에 추가적으로 담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호재성 거리가 근접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이 뭐 회장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신사업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항상 나왔던 게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흐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저는 만약에 셋 중에서 한 섹터만 담아야 된다면 저는 로봇 관련주를 좀 담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중에서 그럼 뭐요? 이제 뭐 그 안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뭐 SPG 같거나 이제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좋고요. 이제 삼성 쪽 향 뭐 보시는 분들께서 인탑스까지 관련해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만약에 로봇 쪽 시세가 붙었을 때는 가장 먼저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밀림에도 참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에서 버텼던 섹터에서 의미를 찾아봤고 급락주들 점검도 해봤습니다. 이제 진만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진만 쌤은 오늘 초점을 이쪽에 맞춰주셨어요. 반등 시 꼭 매수해야 될 종목. 오, 솔깃한데 네, 뭐 어떤 걸까요? 솔깃하죠. 일단은 저는 지수 반등 레벨이 9월 13일 딱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연준 인사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도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빠지면은 그분들은 이제 매파에서 또 비둘기파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제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들도 션을 그들은 또 우려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사실 속이 좀 쓰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등은 9월 13일 이전에 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반등 시 가장 매력적인 섹터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대형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2차 전지 소재 쪽 LNF 무조건 담아두셔야 됩니다. 올해 또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대장은 그래도 에코프로 BM도 좋겠지만 LNF가 탄력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20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바이오, 사실 제가 바이오 다루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과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주들 뭐 제약은 아니지만 셀트리온 본주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 외국인들이 현재 비싼 환율에도 사주는 그런 구간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만약 IT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LG전자가 이제 사실 뭐 가전 쪽의 호조는 이제는 좀 뒤로 하고 전장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 이런 관련해서 이제 전장 사업부의 호조는 앞으로 3, 4분기 때 더욱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G전자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세 가지 섹터, 세 가지 종목들 반등 시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저라면은 추석 바로 전날 한번 담아 보시면은 그래 추석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타이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짤막하게요. 이 AS 하나만 갈게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7월 26일 종목이고 수익률이 35% 정도 나 있는데 쉼 없이 올라왔고요. 또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관련돼서 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는 그런 이슈도 있는데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는 좀 저 자신에게 좀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바닥권에서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제 강성부가 이제 붙었다 이전에 한진칼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사모펀드가 붙었다라고는 이야기해서 뭐 광기 어린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유통 주식도 많지 않고 이제 지금 대주주의가의 지분 관계, 지분 구조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일단 밸류 자체는 저는 맥스 15만 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15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13만 원이 이탈하시게 되면 일단은 쉬어가자. 이제 광기 어린 그런 매수세는 기타 법인 창구에 혹여나 매수세가 강하게 계속 나온다면 그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 잡기 잘 된 오스템 임플란트 AS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급 상황 좀 잘 보면서 움직이셔야겠지만 진만쌤은 15만 원 전후로 해서 이익을 챙기겠다라는 의견이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의견들 나눠봤습니다. 김진만 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